제가 1달러를 가져가면 스테이블 코인 1달러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채권을 샀다? 채권 가격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기억나시죠? 40억 달러치를 채권을 사놨더니만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자산 가치가 훅 떨어지고 자산 규모가 떨어지니까 주변에 있던 예금했던 사람들이 돈 내놔 그러니까 결국 은행에 금고에 있던 돈이 다 떨어져서 뱅크런이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 스테이블 코인이 되겠습니까? 언스테이블 코인이 되겠습니까? 자,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방금 말씀드린 탄압이 끝났다. 누가 끝을 냈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끝을 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누가 입법시켰죠? 공화당에서 해거티 의원이 입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투자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분석을 끝내지를 못했습니다.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하나씩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제외한 스테이블 코인과 민 코인, 알터너티브 코인에 대해서 주의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지의 이유를 이제 조금은 이해하셨을 것 같고,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씩 제가 기사 읽어드리듯이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일주일 동안 왜 곽수종이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기술적인 백그라운드 없이, 기술적인 담보 물건 없이, 여기서 말하는 기술적이라 하면 유니크하면서 크리에이티브하면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계의 오픈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 근거가 없는 그냥 밈코인과 같은 얼터너티브 코인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하지만 이 지니어스 법안이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방금 SEC의 감사 기능도 조사 기능도 조정 기능도 다 무마시켜버렸다 그랬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레시프로컬 터리프에 대해서 미 연방법원이 이유 없음 판결 내렸다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은 모든 대외적인 협상, 무역협상과 전쟁 선포와 같은 것도 미 의회의 비준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근데 미 의회의 의논 없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상호관세를 매기고 지금 난리법석을 저기 있지 않습니까? 거래 달인이라 그러는데 거래라는 단어가 자주 나올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목은 그는 온라인 마약 판매의 황제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암호화폐 기업가로 탈바꿈하였다. 블레이크 벤탈 이야기입니다. 블레이크 벤탈이 어떤 사람인지, 왜 제가 블레이크 벤탈의 스토리를 읽어드리냐면 여기서부터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가치의 변화, 생각의 변화, 또 투자의 목적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사부터 읽어드리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온라인 마약 왕이었다. 이제 그는 암호화폐 사업가다. 악명 높은 불법 마약 거래 사이트였던 실크로드 2.0을 운영하다가 체포된 블레이크 벤달의 이야기는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5월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린 암호화폐 컨벤션에서, 이건 이제 자기가 마치 여러분 뷰티풀 마인드의 존 내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랜드 연구소에 갇혀 있다가 막 정신 이상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지만 정부에 협력하는 연구를 했지 않습니까? 이 친구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배경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5월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린 암호화폐 컨벤션에서 블레이크 에머슨 벤달은 수십 명의 다른 창업자들과 함께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수백만 달러 규모의 범죄 마약 제국을 이끌었던 벤달의 과거 경험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벤달 자신도 그런 경험, 이력을 말하지 않았다. 의아하시죠? 마약 팔던 왕이, 온라인으로 마약 팔던 왕이 지금은 암호화폐의 최고 거부가 되어 있다.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컨벤션의 딥 플로우 존에서 162cm, 키 작죠? 면도를 말끔히 마치고 자신의 스타트업 로고가 찍힌 회색 티셔츠를 입은 벤달은 점심 식사 중이었던 테이블에서 노트북을 돌려 미래의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말이죠, 평생 사업가로 살아왔습니다. 실크로드 2.0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을 넘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크로드 2.0은 마약 팔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온라인으로. 실크로드 2.0은 170만 명의 익명의 고객들이 가입해서 비트코인으로 메스암페타민, 헤로인 등 불법 약물을 구매하던 악명 높은 온라인 시장의
두 번째 버전입니다. 첫 번째 버전은 누가 했을까요? 2.0이잖아요. 1.0이 있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처음에 했던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울라이트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받습니다. 그 이야기 때문에. 그는 결국 FBI에 체포된 일과 연방정부의 가혹한 감독하에서 보냈던 몇 년간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형기를 마치고 보호관찰도 끝난 36살의 벤달은 지금 새로운 사업에 몰입 중에 있습니다. 2년 된 스타트업, 새로운 스타트업 기업 이름입니다. 팬덤은 기업과 정부기관의 디지털 화폐 거래를 추적하고 법적 준수를 보장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이런 불법 사이트를 운영했다가 그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전과자가 기업에게 법규 준수를 가르치는 것이 아이러니하다는 것을 벤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가능하나요? 우리나라에서 해킹 막 하던 친구들 불러가지고 야 내가 다 사면해 줄 테니까 정부가 북한 해커들하고 싸울 때 너희들이 좀 동원돼가지고 북한 해커들하고 싸워. 나머지 형기 내가 다 무마해 줄게. 가능할 법도 하죠. 그죠? 디지털 HID가 있을 법도 합니다. 예. 하지만 사기꾼과 자칭 전문가가 넘쳐나는 암호화폐 산업에서 뉴욕타임즈 기사에서 나온 걸 제가 이렇게 번역했는 겁니다. 사기꾼과 자칭 전문가가 넘쳐난답니다. 어디에서? 암호화폐 산업에서. 벤달은 자신의 범죄 경험이 FTX와 같은 또 다른 사기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를 간파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FTX 창업자가 현재 수감 중인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의 사업이 아직 검증된 건 아니지만 암호화폐 컨벤션인 컨센서스에서 그의 존재는 10년 넘게 이어온 사회복귀 여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즉 감옥살이를 10년 한 거예요. 근데 감방에 있었던 게 아니라 밖에 나와서 정부 FBI를 위해서 일을 했던 겁니다. 10년 동안. 무보수 비슷하게. 그의 이야기는 놀랍고 때로는 당황스러운 내용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홈스쿨을 받으면서 자라난 어린 시절에 한때는 불법 마약 판매로 한 달에 얼마 벌었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한 달에. 실크로드 2.0을 통해서 한 달에 얼마 벌었겠어요? 800만 달러. 한 달 수익. 100만 달러가 10억이니까. 예. 8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웹사이트를 운영했었고 이후 죗값을 치르기 위해 10년 동안 정부를 도우며 암호화폐 악용 사례를 비밀리에 단속했었습니다. 그가 밟았던 이 여정은 비트코인의 변화 과정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어둠의 앱에서 범죄자들이 쓰던 투기성 디지털 화폐였던 비트코인은 이제 월가가 인정하는 투자 자산으로 변모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도 초기에는 어디에 쓰였다고요? 마약 사는데, 익명으로. 실크로드 사건에 관여했던 일부 회의적인 정부 수사관조차도 지금은 열렬한 암호화폐 신봉자가 되어 있습니다. FBI 요원이었던 빈센트 디아고스티노 역시 벤달의 스타트업에 투자했습니다. 벤달이 이 시크릿 2.0을 운영하면서 800만 달러의 월 수익을 올릴 때 그를 수사했던 FBI 수사관이 방금 말씀드린 디아고스티노입니다. 근데 이 디아고스티노가 나중에는 FBI를 사직을 하고 암호화폐 거래소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벤달 회사에 투자를 합니다. 야 우리 동업하자 이러면서.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어쨌든 여러분께서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기사의 내용의 핵심은 사기와 그죠? 남을 속이기 쉬운 암호화폐 자산이라고 하는 인식은 아직도 우리 내리 속에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이제 미국의 일반적인 기관에서 은행 같은 기관에서 인정해주는 암호화폐로 변했다라고 뉴욕타임즈도 쓰고 있습니다. 벤달이 체포된 다음에 시작된 컨센서스는 처음엔 500명의 기술자들이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대해 논의하던 소규모 행사였지만 지금은 15,000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전시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십 개의 디지털 화폐와 스타트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벤달이 그런 회사의 환경을 지금 만드는 겁니다. 10년 뒤에 이제 감옥 생활, 구금 생활을 끝내고 FBI의 관리 감독하에 있다가 이제 독립이 돼서 나온 겁니다. 누가 사면했을까요? 감이 있으시죠? 누가 사면했겠죠, 그죠? 그 중에 벤달과 마주 앉아있던 벤처 자본가처럼 이 사업의 무궁무진한 제품과 서비스에 큰 수익을 기대한 이들도 있습니다. 벤달이 발표를 마치자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그 자리에서 악수를 건네며 15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벤달의 이야기를 조금 이제 자세하게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자녀 교육을 하실 때도 또 우리나라에도 PC방에 가는 수많은 천재 수재들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모든 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한없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만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시각을 볼 수 있다. 제가 2012년도에 대통령이 되었던 한 분을 만나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PC방을 폐지한다기보다도 양성화시키시는 방법도 고민해 보셔라. 왜? PC방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컴퓨터에 능수능란한 사람들이다. 자동적으로 해커들 10만 명이 만들어지는 곳이 PC방이다.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말 같지 않은 말일 수도 있는데 그만큼 미래의 우리 산업은, 제가 10년 전에 한 이야기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세상이 그만큼 시대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PC방 같은 오락시설도 컴퓨팅 시스템의 한 중요한 역할, 디지털 산업의 중요한 부분의 기능을 양성화시키면 우리가 팔아먹을 수 있는 기술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 10만 양명설이 제가 했던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에 한국형제판 다시 짜라는 책에 보면 나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브레이크 벤달은 텍사스 휴스턴에서 자유당 아들로 자랐다. 부모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블레이크를 집에서 홈스쿨링으로 교육했다. 커뮤니티 칼리지 강사였던 어머니 샤론 벤달은 자신의 아들을 조용하고 신중하며 매우 똑똑한 아이였다라고 생각한다. 소프트웨어 매니저였던 아버지 레리 벤달은 어린 브레이크를 무릎에 앉혀서 데스크탑 컴퓨터를 다루었고 이 컴퓨터는 이후 아들에게 외부 세계와 연결하는 선호의 수단이 되었다.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자녀의 가지고 있는 자질은, 유전인자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7살이 되던 해 블레이크는 딱꼭질 치료법과 베니베이비 수집품을 위한 웹사이트를 만들기 시작했다. 7살 때 만들었다. 14살 때는 AOL 인스턴트 메신저에 만난 또래 청년들과 함께 온라인 게임 호스팅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친구도 중학교 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전자계산기 있죠. 그거로 게임기를 만들어서 미국 전역에 3위의 인기도를 끌었던 그런 친구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 페이팔 계정을 사용해서 가정집으로 서버 컴퓨터를 주문했고 고객의 구독료로 어머니에게 돈을 갚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샤론 벤달은 지금 돌이켜보면 뭔가 범상치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해고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그가 인터넷 사용을 통제하려고 애썼지만 어린 벤달은 이미 온라인 세계에 푹 빠져 있었고 교회나 보이스카우트에서 느낄 수 없었던 유대감과 스릴을 인터넷에서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플로리다의 소규모 기독교 대학인 플로리다 칼리지에 다닌 후 벤달은 2009년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해서 기술 분야의 꿈을 쫓았습니다. 그가 원하던 기술 분야의 꿈은 스페이스 X에 취직하는 거였습니다. 그 후 샌프란시스코와 플로리다를 오가며 여러 가지 단기 일자리를 전전했고 여가 시간 대부분을 인터넷에서 다양한 주제를 파고드는 데 썼었죠. 그중 가장 깊이 빠져든 것이 비트코인이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약 $130였고 사람들은 이를 통해 익명으로 온라인 구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2013년에 드레드 파이레이트 로버츠라는 이름의 인물이 실크로드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어둠의 앱에서,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앱, 비밀 거래를 하는 앱에서 대부분 불법 마약 거래를 하고 있다는 인터뷰를 읽게 되었고요. 이 사이트는 비트코인과 사용자의 온라인 신원을 익명화한 소프트웨어인 토르를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부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는 점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벤달은 자신의 활동이 컴퓨터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인터넷을 탐색하는 개념이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토르를 다운로드합니다. 2013년 10월 어느 날 오후 샌프란시스코 시내에 있는 헬스장에서 운동 중이던 벤달은 뉴스 하나를 듣습니다. 실크로드가 해체되었다. 암거래하던, 마약을 팔던 실크로드가 해체되었다. 그리고 드레드 파이러트 로버츠 본명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로스 울브라이트가 체포되었다는 내용입니다. 29세였던 울브라이트는 같은 텍사스 출신으로 벤달이 사는 미션 지구와 도보거리에 있던 도서관에서 체포됐습니다. 벤달은 마약을 사용하지 않았고 실크로드를 이용한 적도 없지만 26,000 비트코인이 압수됐다는 뉴스에 강한 흥미를 느꼈고 운동을 급히 마친 뒤 집으로 달려가 다크넷 팝콘을 즐겼다며 회상했습니다. 이제 뭔지 아시겠죠?
인터넷을 하면서 팝콘을 먹은 거죠. FBI는 이미 실크로드를 폐쇄했지만 그래서 이제 이 벤달이 만든 게 실크로드 2.0이에요. 방금 울하이트가 만든 게 실크로드 1.0인데 1.0이라는 건 없고요. 그냥 실크로드 웹사이트였어요. 사이트 포럼은 여전히 활성화되었다. 일부 사용자들은 신원이 밝혀져 체포될까 봐 공포에 떨고 있었지만 벤달이 놀랍게도 발견한 것은 새로운 마약 거래 시장을 열고자 논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운영 책임자가 체포됐는데 관객들은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하니까 신분이 들통나요, 안 나요? 당연히 안 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벤달이 2.0을 만들어서 다시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어떻게 된다? 익명으로 마약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들어올 것이다. 얼마 팔았다? 월 800만 달러를 팔았다. 25살이던 저는 공모죄가 뭔지도 몰랐어요. 벤달은 말했다. 그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백엔드 개발자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거의 위험이 없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실제로 이 사이트가 어떤 범죄자들을 돕고 있는지, 자유로운 마약 사용이 초래할 수 있는 해악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실크 운영자 드레드 파이러 로버츠가 주장한 자유주장주의 논리에 저는 동의한 것 같습니다. 사용자들이 제품과 판매자를 평가함으로써 마약 사용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후 3주 동안 코딩에 몰두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실크로드 2.0이었습니다. 이는 울브리트가 체포된 지 한 달 만에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실크로드 2.0을 만들었는데 그 거래가 뭐로 이루어졌다고요? 비트코인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비트코인이라는 것도 흥미가 있고 익명이라는 것도 흥미가 있고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서 모든 거래가 익명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이해하게 되었고 따라서 웹사이트를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삼국을 걸치든 뭐 중국에서 개설된 걸 하든 만들어 놓으면 다시 그 거래가 비트코인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자기를 모으면 된다. 이제 이 생각을 한 거죠. 원래 손을 뗄 계획이었지만 자신을 고용한 포럼 운영자가 계속해서 서버 운영을 맡아준다면 수익의 50%를 나누겠다라고 제안했다. 불법인 건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벤달은 말했다. 그러나 사이트 첫날에만 10만 명이 가입했다. 그땐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야, 드디어 내가 만든 걸 사람이 쓰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죠. 그러던 중 12월 스페이스X에서 비행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채용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중 직업을 갖게 됐습니다. 낮에는 스페이스X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마약을 팔고 있었던 실크로드 2.0. 이중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기사를 다 읽어드리면 너무 길어서 중략하고 체포 과정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벤달이 고객 서비스를 돕기 위해 고용한 익명의 사용자 중 한 명은 바로 국토안보부 소속의 비밀요원 제럴드 더 에이기안이었다. 비밀요원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언더커버 형사죠. 예, 언더커버 형사가 동업을 했던 겁니다. 벤달은 그것도 모르고 순진하니까 어리니까 그냥 실크로드 2.0을 만들면서 막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것도 많이 있겠죠. 이제 잡혀들어가는 과정을 밟습니다. 수사관들이 구글 검색을 통해서 벤달이 최근까지 스페이스X에서 근무했던 것을 확인했을 때 처음에는 이거 신분 도용한 거 아니야? 라고까지 생각을 했답니다. 사건에 참여했던 미 국세청 요원 게리 알포드는 진짜 로켓 과학자가 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농담했었지요. 마약 파는 사이트. 미국 정부는 5개월간 벤달을 감시하며 증거 수입하고 드디어 2014년 11월 그가 테슬라 차량을 타고 집을 나서는 순간 그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쭉 체포하는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가 나오고 연방요원과의 협력 이야기가 그 다음에 제가 드릴 말씀. 체포 이후 며칠 밤을 벤달은 오클랜드 감옥에서 보냈고요. 그리고 실크로드 2.0에 대한 압수수색은 수십 개의 다크넷 마켓 폐쇄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다고스티노는 그에게 교도소 수위를 대신할 폴로 티셔츠를 툭 던져줬답니다. 야, 너 지금부터 감방 생활하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용해서 수많은 비밀 거래를 비트코인을 통해서 비밀 거래를 하고 있는 나쁜 사람들의 마약 거래를 네가 한번 찾아내는 게 어떻겠니? 그 기능을 이용했다는. 그래서 쭉 벤달은 협조를 했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했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0년 동안 그 역할을 FBI를 위해서 일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 5년 동안 벤달은 실크로드와 실크로드 2.0을 무너뜨린 같은 요원들 일부와 함께 일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주류가 되어 10,000달러를 넘어서자 그 정부 직원들 중 일부는 암호화폐 산업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10,000달러를 넘어가니까 이거 장난 아니네. 예. 나쁜 행사들 보면 왜 미국 경찰서에 마약 이렇게 압수해 놓은 거 가지고 자기들이 가져가서 뭐 마약하기도 하고 또 팔아먹기도 하는 나쁜 캅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디아고스티노 같은 친구들은 FBI 수사를 하다가 이 벤달을 만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 암호화폐로 거래하고 있는 거래를 이거 웹사이트로 거래가 되는데 이거를 하면은 이제 이게 $10,000네? 그러면 돈이 되겠네? 생각하고 이제 일자리를 암호화폐 산업으로 옮겼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벤달은 얼마나 옮기고 싶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벤달이 7살 때부터 어떻게 성장을 했고 14살에 어떤 역할을 했고 벌써 벤달 머릿속에는 이 컴퓨터의 코딩의 이야기와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거래에 대한 여러 가지 호기심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암호화폐 거래를 하면 모든 것이 익명으로 이루어지니까 내가 웹사이트를 운영을 해도 이게 비록 마약을 팔고 불법 거래를 비도덕적인 상품을 거래한다 하더라도 거래 자체가 익명이기 때문에 증거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FBI에 체포가 되었고 10년 동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걸로 소위 이제 딜이 이루어졌던 미국은 이런 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일을 했고 그 과정에서 디아고스티노라고 하는 형사 자기를 체포했던 그 형사는 암호화폐 산업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10,000가 되면서 이동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벤달도 이게 내가 생각했던 대로 비트코인이라는 게 돈이 되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겠죠. 그녀는 2018년 벤처캐피탈 회사인 앤드리센 하로위츠에 합류해서 암호화폐 기업에 투자했고 4년 후에는 자신만의 $15억 규모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하온이라고 하는 암호화폐를 지극히 싫어했고 믿지 않았던 검사 출신 여성이 이제는 암호화폐 산업에 투신했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에 회의적이었던 다고스티노 씨는 비트코인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생각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는 집에 비트코인 채굴 소프트웨어를 설치했고 결국 FBI를 떠나 랜섬웨어 공격을 받는 기업들을 돕는 민간 보안 회사에 합류했습니다. 데르헤안 씨는 현재 블록체인 분석 회사인 체이널리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를 둘러싼 당국 관계자들이 떠나면서 벤달은 자신이 얼마나 더 오랫동안 정부 업무에 묶여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보석 상태였는데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고 그 형 집행에는 정의적인 종료일이 없었습니다. 일단 보석 상태가 있었고 콜롬비아 대학교의 전 검사이자 법학 교수인 다니엘 리치먼은 벤달 상황이 흔하진 않지만 처벌할 만큼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자유 상태에서 위험을 초래할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석방해도 괜찮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의견도 제시를 했습니다. 리치먼 교수는 마치 계약 노예 같지만 결국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코로나19 팬데믹은 벤달에게 탈출구가 될 가능성을 제공했습니다. 재택근무했잖아요. 2020년 초 모두가 사무실에 가지 않게 되자 벤달은 휴스턴에 있는 부모 집에 살면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판사에게 요청을 했고 결국 청문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벤달은 앞으로 3년간 보호관찰 기간 동안 필요한 경우 무급으로 계속 정부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결정은 비공개로 유지가 되었고 벤달은 이 약속을 위험에 빠뜨릴까 두려워 별로 말을 하지 않고 비밀을 유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범죄 기록이 있어 일자리 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법률 비용을 대리하기 위해서 은퇴 자금을 꺼낸 부모님께 돈도 갚아드려야 했고 정부와 협력하는 동안 아버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혼했다 이 말이죠. 3번의 취업 제안이 취소된 후 벤달은 2022년 봄 Fathom X를 창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평생의 꿈을 실현하는 일이며 이번에는 진짜 창업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Fathom X의 사업 제안은 단순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회사가 주장하는 암호화폐 보유량과 그 암호화폐가 깨끗한지 불법 자금이 섞여 있는지 아닌지 깨끗한지를 검증하는 겁니다. 창업자인 그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한 그 돈이 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비트코인으로 들어오기도 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마약 판 돈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를 검증하는 그런 회사를 차렸다는 거죠. 창업자인 벤달은 자신이 정부에서 일한 경험이 신뢰성을 높여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 커리어에 FBI와 일을 했다 이게 있으니까 야, 나 이거 검증 다 한 사람이야. 신뢰성이 있다. 또 그 회사에 투자한 다고스티노가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벤달은 나를 체포했던 요원을 나를 믿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FBI를 다고스티노가 떠난 후에도 연락을 이어왔고 벤달이 뉴욕에 살던 시절 그가 찾아와서
같은 동업을 제안하면서 같이 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알포드 씨는 벤덜 씨가 자신과 다른 IRS 요원에게 미 국세청입니다. IRS 프레젠테이션을 하던 그 화상회의를 떠올리면서 참 인생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재미있네 라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전과자가 연방정부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지만 산타클라라 대학 정부 윤리 전문가 존 펠리세로는 벤달이 형 선고 시 고용금지 명단에 오르지 않은 것이 놀랍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딱 찍히면 고용 안 됨. 이렇게 우리말로 치면 빨간 줄 끄인다 그러죠. 안 끄였다는 말입니다. 알포드 씨는 IRS가 벤달의 회사를 사용하고 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벤달은 고객과 투자 금액 역시 공개하지 않습니다. 2명의 계약 직원만 있는 아주 작은 회사지만 벤달은 수익을 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위험한 물품을 거래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사람들에게 끼쳤을 모를 해악에 대해서 그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에 살던 시절 새로운 친구의 과다 복용 사망 사건을 접하면서 실크로드 사용자 수가 많다는 점을 생각할 때 누군가는 그곳에서 구입한 마약으로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암호화폐 컨벤션에 가는 길에 벤달은 커피숍에서 주문할 때 본명을 쓰지 않고 미들네임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습관적인 반응이기도 합니다. 아직 자신의 과거와 어떻게 마주할지 고민하는 과정이기도 하지요. 언젠가 본명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피해자 중 한 명이 자신을 직접 대면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럴 권리가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힘든 대화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뉴욕타임즈에 나와 있는 기사의 한 3분의 2 되는 내용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내용입니다.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이 비트코인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 비트코인의 처음 용처는 뭐였다? 마약 사는 데 썼다. 그죠? 그러면 음지에 있었던 거잖아요. 이거를 양지로 이제 끄집어낸 거예요. 끄집어내니까 이 가격이 $10,000를 돌파했고 지금은 11만 달러를 돌파했던 적이 있었고 오늘 현재 107,700달러를 넘고 있거든요. 이게 2024년 7월 24일자 기사 내용을 제가 번역해서 요약해서 뉴욕타임즈를 읽어드린 겁니다. 왜 제가 이거를 읽어드렸느냐. 오늘 벤스 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시겠습니까? 가상화폐 탄압 시간은 끝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부통령이라는 사람이 전지전능하지가 않잖아요. 경제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암호화폐 전문가도 더더구나 아닐 겁니다.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을 곽수정이가 이해하기 위해서도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됐고 블록체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양자물리학이라는 책도 읽어봐야 했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물리학, 컴퓨터, 반도체 관련된 책도 제가 읽어봐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난 다음 모르는 부분은 전문가에게 여쭤보기도 하고 우리 백운종 이사에게도 여쭤보기도 하고 다른 분들에게 여쭤보면서 이해했을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아는 척하면서 말씀드렸거든요. 모르는 부분이 아마 90%일 거예요. 저는 10%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벤스 부통령이 가상화폐 탄압은 끝났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를 강화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이 선언이 마치 이 벤달이 처음에 실크로드 2.0을 만드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책임지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는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어서 달러화의 기축통화 위상을 지키는 데 관심이 있어서 야 스테이블 코인 좋아 사세요 투자하세요 가상화폐 탄압은 끝났어요 이제 SEC에도 건드리지 못해요 이제 뭐 지니어스 법안도 만들었어요 이제 우리 달러화 기축통화는 더욱더 위상이 강화될 겁니다 디지털 커런시에서도 우리가 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렸다시피 그 투자된 돈이 깨끗한 돈이라고 하는 걸 누가 보장을 해요. 그리고 제가 1달러를 가져가면 스테이블 코인 1달러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채권을 샀다? 채권 가격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기억나시죠? 40억 달러치를 채권을 사놨더니만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자산 가치가 훅 떨어지고 자산 규모가 떨어지니까 주변에 있던 예금했던 사람들이 돈 내놔 그러니까 결국 은행에 금고에 있던 돈이 다 떨어져서 뱅크런이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 스테이블 코인이 되겠습니까? 언스테이블 코인이 되겠습니까? 자,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방금 말씀드린 탄압이 끝났다. 누가 끝을 냈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끝을 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누가 입법시켰죠? 공화당에서 해거티 의원이 입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투자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분석을 끝내지를 못했습니다. 화폐라고 하는 것은요,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내재적 가치가 상식적이고 보편 타당해야지만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근방에 종로 상가 근방에 가시면
금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진짜 금이에요? 99.9% 순금이에요? 아니면은 24K예요? 18K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럼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그런 자산 가치를 가지려고 하면 이게 99.9% 스테이블 코인인지 24K 스테이블 코인인지 이게 다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안 조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또 가사 다 인정을 한다. 다 잃어버렸다. 그러면 투자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FDIC에서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증순 금액은 보증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5천만 원. 근데 그런 내용도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시는 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장려합니다. 방금 벤달 스토리도 말씀드렸지만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제대로 질문하고 답을 구하는 행동은 공부하는 자세고 배우는 자세라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드릴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는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거듭 강조를 드리는 바입니다. 왜냐? 아직까지 상식적이고 보편타당하고 우리가 신뢰를 보낼 수 있는 내재적 가치의 화폐로서의 기능과 정의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지니어스 법안 하나 통과됐다고 다 끝났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만들었잖아요. 초크 법안 만들어가지고 암호화폐 거래 못하게 했잖아요. 그럼 한쪽에서는 암호화폐 거래를 탄압을 다 해제시켜버리고 한쪽에서는 천천히 하자 그러고 어느 게 맞을까요? 정답은 둘 중에 하나가 있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계속 찾아가야 되나요? 찾아가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 법안에 대해서 너무 깊은 신뢰는 하지 마시라는, 저처럼 계속 질문하고 궁금한 점을 던지면서 여러분께서 하시라는 거.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암호화폐 2로서 트럼프 집안이 어떻게 암호화폐 시장에 접근을 하고 있는지, 또 무소불위의 이해상충의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충돌해 가면서까지 지금 자신의 자산을 늘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신문기사에 나와 있는 뉴욕타임즈가 상당히 진보적이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내용을 많이 실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때는 가급적이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과연 이게 적당한가? 타당한가? 만약에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게 민주주의 국가인 자유시장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미국이 해야 될 수 있는 건가? 대통령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 그 부인도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것들 여러분이 함께서 보시면 이거 뭔가 이상하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면 언젠가는 문제는 터지죠. 터졌을 때의 대책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배터리 사라 그랬는데 바닥났죠. 보장해 주던가요? 보장 안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투자는 항상 그러잖아요. 자신의 책임하에서 한다. 공부하시라는 뜻입니다. 저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여기 여러분에게 경제점을 쳐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유튜브 방송이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상식과 양심이 무엇인지, 시장이 돌아가는 기본 원리가 도덕과 윤리와 상식과 양심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지 다른 요소가 가미된다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웹사이트에서 비트코인으로 익명으로 마약을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 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한 일주일 동안은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거래,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 내역, 여러 가지 형태의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도를 설명을 방금처럼 소설 책 읽듯이 읽어드리려고 하니까 같이 한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